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하는가 하면 오늘은 모스크바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데요. 두 정상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결국 발부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군의 잇따른 민간인 학살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가 푸틴 대통령을 좀 전쟁 범죄로 기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결국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 ICC죠.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 본부를 두고 있고요. 2022년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이른바 로마 규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고 이 규정에 근거해서 2003년에 바로 이 헤이그에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크게 국제형사재판소는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법적인 사항은 바로 전쟁 범죄, 집단 학살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이 국제형사재판소 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어떤 전쟁 범죄를 다룰 수 있는 상설 재판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 1948년에 바로 유엔 총회 계기에 어떤 집단 살해죄에 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바로 이 조약 안에서 이 ICC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부터 50년이 흐른 1998년 바로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이 조약이 채택이 되면서 설립이 된 그런 재판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쟁 범죄를 다룰 수 있는 상설 재판소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ICC가 국가 원수급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 그리고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푸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인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수단 그리고 리비아 카다피에서 국가 원수급으로는 세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러한 푸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 ICC에서 밝힌 이런 내용들에 따라 이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백 명, 고아원 등 이른바 보호시설에 있었던 이런 아이 유아가 강제적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추방이 되고 이송이 되었다라는 이런 혐의인데요. 바로 로마 규정 제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쟁 범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ICC는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고 방치했던 그 정점에 바로 푸틴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미 ICC에서 2016년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은 없고 재판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발부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현재 ICC의 회원국으로 포함된 국가는 123개국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일본 등에서 이렇게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2016년에 바로 이 ICC에서 탈퇴를 했고요. 미국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일부 강대국들은 마찬가지로 이 ICC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ICC 사법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당장 푸틴 대통령이 체포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ICC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123개국 회원국에 만약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회원국에 방문할 경우에는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당장 푸틴 대통령의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123개국이라는 많은 국가들이 ICC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전쟁 범죄의 최정점에 바로 푸틴 대통령을 사실상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닌 푸틴 대통령의 전쟁,
이것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 결론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기소나 된 것이 다름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틴의 행보는 오히려 더 가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수배가 내려진 뒤 하루 만에 지금 예고 없이 병합한 크림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방문했는데 글쎄 푸틴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ICC의 체포영장을 보란 듯이 예. 이렇게 좀 무력화시킨다거나 그런 무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처사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방문했던 그 시기가 2014년에 바로 러시아가 군사적 관여를 통해서 크림을 병합했던 그런 시기와 일부 겹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세바스토폴 이쪽 지역에 방문을 하고 다시 푸틴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도네츠크주의 남쪽 지역이죠.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바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특별 군사작전 지역에 방문한 그런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푸틴 대통령은 바로 이 마리우폴 지역에 방문을 함으로써 예. 현재 이른바 재건 사업입니다. 교육 시설이라든지 아파트와 같은 이런 복지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 재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해당 지역 수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공교롭게 이것이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 지역 그리고 점령 지역을 방문한 그것과 겹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CC의 이런 체포영장 발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4일간 이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오늘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비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내일은 이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번 방문의 좀 목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엇보다 작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고 그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번 만남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0번째 이렇게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겠고요. 시진핑 대통령으로서는 3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최초 방문지. 사실은 2013년에 바로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등극된 이후에 최초로 방문했던 곳도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만큼 정치 권력을 획득했던 그 시기 그리고 정치 권력이 공고화된 이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대외 전략에 있어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의미가 크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참인 가운데서 예. 또 그리고 지난 2월 24일 날 중국 정부가 이른바 평화 계획, 평화 협상 재개를 위한 중국이 입장문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모스크바 국빈 방문 계기에 이 전쟁이 있었던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목적도 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또 밝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과연 이것이 중재를 위한 방문이냐라는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지금 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바라보는 서방의 시각은 매우 불편하다. 먼저 예.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2월 24일에 중국 정부가 이른바 평화 계획이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기 위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12가지의 조항들을 바로 이 입장문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당시 왕이 공산당 국무정치위원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와 이런 입장문들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우크라이나하고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요. 예. 조항 명면들을 따져보면 주권을 존중한다. 즉각적으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론적인 주장도 있지만 또 잘 내용들을 뜯어보면 일방적 제재를 처리한다든지와 같은 이런 러시아 편을 드는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입니다. 중재보다는 결국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하고 러시아를 편을 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재 역할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선이 이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뭔가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중동의 앙숙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렇게 잇따라서 좀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기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조금이라도 군사적 목적을 가진 이중 목적 이런 품목들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뭐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거나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계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무기 지원에 관한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배석하는 국무위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번에 리상프라고 하는 신임 국방부장입니다. 중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바로 1번의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의 신임 국방부장은 사실 2018년에 미국 국무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인원인데요. 만약 중국의 국방부장이 이번 시진핑 주석을 수행을 해서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면 일부 무기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정말 순수하게 이 전쟁의 중재 외교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정말 러시아와 이 반미연대 강화 행보를 할 것인가 일단 중국은 중재자 역할에 무게를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좀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큰 의미를 가졌던 국가는 투르키예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지진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투르키예가 그동안에 참 성실하게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과 같은 이런 큰 성과를 내고 평화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높였던 굉장히 의미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런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투르키예가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을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런 중재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물론 일정 부분 중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러시아와 같은 입장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를 기존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영토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돈바스 등 지역에서의 이 러시아군 철수를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나라에 과연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실제로 시 주석이 양국 정상을 뭔가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관련해서 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보세요? 예상하세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동상이몽 그 갭이 간격이 너무나 크고요. 중국은 아마 원론적으로 지난 2월 24일에 밝힌 평화 계획, 평화 협상 재개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문에서 1번으로 밝혔던 것처럼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일부 러시아를 비판하는 그런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를 지지하는 러시아가 왜 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재를 위한 노력보다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움직임에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패권 행보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미국을 또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 미중 간의 신경전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주의 진영대, 권위주의 진영이 확실하게 세력권 분리 현상이 이제 뭐 완전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예. 러시아와 중국은 엄청나게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역 수준에서 보면 경제 관계에서도 보면은 지난 2022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 수준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예. 또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 또한 40% 이상이 증가를 하고 또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13% 이상 증가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군사안보의 영역이 아니고 이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군사안보의 영역이 정치, 경제, 기술 패권, 에너지 영역 등 모든 전방위에 걸쳐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예를 들면 북중러대 한미일 이런 갈등 구조에도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예, 러시아와 중국이 이처럼 엄청나게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것이 조금 딜레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러 서방 제재가 있으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러시아 내에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뭔가 향후에는 또 정치적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온전한 동맹 관계로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갈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 과연 러시아의 미래에 있어서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 결코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이미 중국 시장, 노동력, 자본에 의해서 잠식이 되고 있고요. 이른바 중국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이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해 나가야 되지만 어떤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러시아의 경쟁력과 경제가 중국에 의해서 잠식이 되기 때문에 분명 이에 대한 어떤 경계 의식을 러시아가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의 조력과 지지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조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